환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때는 반드시 쇠락의 과정을 겪게 돼요.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끌어올린 거예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왜 실패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뒤따르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불행한 사태는 은폐되잖아요. 반드시 반복을 해요. 안녕하세요. 매주 경제 전문가를 초대해 한 주에 가장 화제가 됐던 경제 뉴스를 살펴보고 경제 일타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 경제 일타 강사. 오늘은요, 최용식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용식입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미국이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를 이제 0.25% 올렸습니다. 한미 금리 차가 이제 역대 최대로 이제 벌어졌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과 이제 미국의 금리 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좀 올까 많이들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1.75%포인트 우리 경제에 좀 미칠 영향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1.75%가 높아졌으니까 국내 저축은 당연히 미국으로 이탈을 해요. 이자율을 더 많이 주니까 당연히 가지 않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자율이 그렇게 높아지면 미국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상승을 하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국내에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은 물론이고 국내 금융 자본도 환차손을 입어요. 그래서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탈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국내 금융자본, 국제 금융자본들이 우리 경제를 이탈함으로 해서 신용 수축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는 빠르게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하면서 금융위기가 사실은 물밑에서 진행을 이미 했어요. 그거 뭘로 알 수가 있냐 그러면 지난해 우리나라 1분기, 2분기 성장률이 2.6, 3.0%였었는데 3분기에는 이게 1.3%로 반토막이 나고 그리고 4분기에는 이게 마이너스 1.5%를 기록하면서 축소 재생산에 들어갔거든요. 이런 일은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해서 금융위기를 진행시키지 않으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에 이미 우리나라는 금융위기가 비록 약하지만 진행됐었고 그것 때문에 국내 경기가 급격하게 하강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지금 방금 위험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상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추가 인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좀 전망들이 높은데 이번 달 이제 25일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예정돼 있거든요. 한국은행의 움직임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한국은행은 한 면만 보는 것 같아요.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작용 혹은 피해 이것만을 생각하니까 그 금리를 계속 동결해 왔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그 면이 있어요.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니까 미국하고 격차가 점점 커지잖아요. 국내 저축은 더 많이 미국으로 이탈하고 또 국내에 투자된 금융자본들도 환차익으로 미국으로 다 이탈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진행된 건데 그 금융위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나타난 피해는 지금 한국은행이 외면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금리가 올라가면 그 부채가 많은 영끌족 등 이제 개인들 그리고 기업들 이제 타격이 심하죠. 근데 이런 기업들 이런 개인들도 금리가 진행돼서 경기가 더 하강하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그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한 면만을 보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심정이죠.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아무래도 쉽게 금리를 인상하지 이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무역수지 악화가 꼽힙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과거를 미뤄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무역에 조금 타격을 줄일 수 있을까요? 무역수지가 최근에 악화됐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처방을 하려면 그 원인을 먼저 찾아가야 되잖아요. 지난해 그 무역수지가 악화된 거는 물론 이제 중국 경제가 좀 많이 안 좋았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많이 줄었던 것 등등이 이제 뭐 한 원인이지만 더 큰 원인이 뭐냐면 우리 원화 가치가 너무 많이 추락했어요.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럼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왜냐하면 같은 물량을 수출하더라도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으니까 달러 금액은 오히려 줄어요. 그리고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럼 해외 바이어가 반드시
수출 가격 인하를 우리 수출업체에 요구를 해요. 그럼 우리 수출업체들은 그걸 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이 반드시 줄어요. 그리고 지금 정책 당국이 가장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하고 그래서 경기가 호전된다고 믿고 있는 것도 잘못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수출은 거래 총액이고요. GDP는 부가가치거든요. 깡통 하나와 드럼통 하나를 합해서 두 개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기준이 다르니까. 마찬가지로 기준을 일치시켜야 돼요. 그 기준을 일치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은 GDP의 10%에도 미달을 해요. 9.7, 8%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내수가 90%가 넘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내수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때 활성화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입하는 주요 자원들, 그리고 주요 자재들, 그리고 설비들, 이런 것들이 더 싸게 들여올 수 있으니까 국내 물가에 기여를 해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때는 경제 번영을 누려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때는 반드시 쇠락의 과정을 겪게 돼요. 근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 이제 경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우리 정책 당국은 경제 이론을 자꾸 집착해요. 근데 이론과 현실은 종종 다르잖아요. 근데 이론과 현실이 종종 다른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환율이거든요. 무역 수지를 개선하고 싶으면 환율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지금 당장 1,100원 수준으로 떨어뜨려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처럼 상승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2021년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858억 달러예요. 그리고 2022년처럼 환율이 급등해서 수출이 줄어든 그 상태에서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298억 달러였어요. 그렇다면 그만큼의 외환이 국내 시장에 유입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환율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었었는데 정부가 너무 공격적으로 환율 방어에 나섰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역 수지가 악화되니까 더 이제 다급한 마음이 들잖아요. 환율을 더 끌어올리네. 그럼 수출은 더 줄으니까 무역 수지는 계속 악화되죠. 지금 그런 악순환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을 점진적으로 끌어내리지 않으면 무역 수지 개선은 안 돼요. 경기가 살아나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좀 그 이론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환율을 점진적으로 끌어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지 않는다면 이제 IMF처럼 또 다른 경제 위기 좀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 그거예요. 지금 어쩌면 그 IMF 사태처럼은 아니겠지만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국내에서는 이미 약하지만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경기를 하강시켰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를 덮친다면 이거 큰일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마이너스 3%대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도 지금 미국의 금융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만큼 이제 달러가 힘을 좀 못 쓴다. 이제 저물어 간다. 킹달러의 시대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원달러 환율 전망과 좀 그에 맞는 대책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강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 소위 이제 그쪽 방면의 전문가들은 여러 이유를 대잖아요. 그 사람들 그 잘못 보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정책 당국의 환율 목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 정부는 지금 거의 노골적으로 환율 방어를 하고 있어요. 환율이 떨어지면 이제 공격적으로 방어해서 환율을 끌어올리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의 힘이 그걸 다시 끌어내려요. 경상수지 적자가 대규모니까 외환이 그만큼 이제 시장이 들어오니까 그 시장의 힘에 의해서 환율이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시 정부 정책 당국에서 이제 그걸 또 환율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기울여요. 그래서 환율 변동은 정책 당국의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이지 그 다른 원인에서 움직여지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킹달러가 지금은 이제 약달러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정부는 지금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일본 엔화 가치에 우리 환율을 자꾸 이렇게 대비해서 환율 정책을 펼쳐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원화도 가치를 떨어뜨려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일본은 지금 90년대 이래 지금 30년 동안 초장기 저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책이 이제 실패하고 있잖아요. 특히 엔화 정책이 실패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실패한 나라의 경제 정책을 뒤따르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성공한 나라도 제법 있어요. 대표적으로 동아시아만 보더라도 싱가포르하고 그 대만은 비교적 성공적이에요. 달러 가치가 오르잖아요. 이 나라들은 자국 통화 가치를 올려요. 우리나라는 달러 가치가 상승하잖아요.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얼씨구나 좋다고 거기에 따라가요. 그래서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환율을 상승시키는 거죠. 근데 이 나라들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7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대만도 18년 만에 지난해 1인당 GDP가 우리나라를 넘어섰잖아요. 그런 성공한 나라들 정책을 뒤따라야지 실패한 나라 정책을 뒤따라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그 97년에 IMF 예측하시고 좀 보고서를 제출하신 적도 있어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좀 예견하실 수 있었던 어떤 이유라고. 지금 이제 제가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외환위기를 8번을 겪었어요. 1956년, 62년, 68년, 71년, 74년, 79년, 82년, 그리고 1997년 말 8번을 겪었는데 97년 말에 터진 외환위기만 세상에 알려지고 나머지는 완벽하게 은폐돼 있어요. 근데 불행한 사태는 은폐되잖아요. 반드시 반복을 해요. 뿐만 아니라 똑같은 정책이 또 그 외환위기를 8번을 일으켜요. 그게 뭐냐면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이에요. 실제로 90년대에도 1993년 말에 정부가 화폐 발행 잔액을 무려 42%를 증가시켜요. 이건 예년에 서너 배에 달하는 높은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잠시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경기가 상승했었는데 95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또 하강하니까 정부가 1996년도 재정 지출을 43%를 증가시켜요. 당연히 국제 수준이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환위기 직전 4년 동안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누적액이 453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2배에 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외환보유고 고갈이 안 일어났으면 그게 더 이상한 얘기였어요. 이제 이런 경제 지표들을 찬찬히 점검했더라면 누구나 그 예측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거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95년대에는 잠수함의 토끼처럼 우리 경제에 파국을 내다보면서 본인의 판단이 제발 기후위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경고했고요. 그리고 97년 1월 달에는 한보 사태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고 있으므로 이제 경제 파국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책 당국이 갑자기 저를 요소를 퍼뜨린다고 그걸 비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일부에서는 저를 무당 경제학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저서 이제 뭐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저서에 보면 이제 단군 이래의 최악의 환란이었던 1998년보다 더 참혹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좀 하셨는데 그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 그를 기록했었고 그래서 지금 외환보유고도 지나치게 과다하게 많이 쌓여 있고 또 우리 이제 국내 금융자본들이 해외에 그 투자도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져올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라 그 외환위기처럼 외환보유고 고갈 사태는 안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환율 상승이 초래한 외환시장의 지금 그 아주 그 어려운 상황 이것은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환율이 지금 1320원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얼마 정도까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실까요? 202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환율이 1,000원대였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320원이 더 올라 있는 상황 아니에요. 최소한도 거기까지는 떨어져 줘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수출업체들 그게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당장은 한 1,100원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줘야 되고 그 뒤로도 매년 한 50원씩은 계속 떨어져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2001년 말에 우리나라 환율이 1,326원이었어요. 이게 2006년 10월 달에는 899원까지 떨어졌어요. 우리 원화 가치로는 거의 50%가 상승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수출업체 어떻게 되겠냐고요. 당연히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수출이 무려 2.5배가 증가를 해요.
연율로 17%씩 증가했어요. 연평균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상수 적자는 그때부터 비약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래서 2015년에는 우리나라 GDP 7.4%인 1,000억 달러를 넘어서요.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요. 근데 자꾸만 이 수출업체들의 당장의 아우성 이런 거에만 귀를 기울이니까 환율을 자꾸 끌어올려서 수출업체들 그 입맛에 맞게 정책을 펼치는데 그래서는 기업의 경쟁력이 안 살아나요. 2000년도 초반에 그랬잖아요. 우리 기업들 대부분 다 당시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런 필사적인 노력을 그려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다 재태환상을 했거든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죠. 뭐 여기저기에서 사실 뭐 경기 침체, 경기 너무 어렵다. 저희가 지금 이런 거 회차를 한 몇 회차 겪으면서 다들 이제 전문가분들이 좀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세요. 그럼에도 사실 뭐 조금씩은 느끼겠으나 막 크게 막 예전에 막 IMF처럼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크게 체감을 조금 덜 할 수 있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에서는 그 시차가 더 커요. 그래서 경기가 후퇴를 하더라도 보통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야 그 경기 후퇴를 사람들이 실감을 해요. 경제에서는 그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런 현상들이.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걸 못 느끼고 있는데 이미 현장에 있는 사람들, 특히 자영업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아주 심각해요. 올해 한 2월부터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자영업자들한테. 왜 이렇게 어렵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일반인들, 정책 당국자들, 일반 경제 전문가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 느끼는 그 위기감, 이런 거, 경제난 이런 것을 쉽게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그 시차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 미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는 것을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서 올린다고 보지를 않아요. 그 상태를 방치를 하면 달러 가치는 약세로 돌아설 수밖에. 근데 이거는 아주 심각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